2003년 4월 18일 강원도 인제군의 넓을 광에 우뚝 솟을 치 광치령. 이곳은요, 첩첩산중 정말 온통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말 가로등 하나 잘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시골길인데요. 인적이 드문 이 광치령이라는 곳의 한 도로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 한 구가 참혹한 모습으로 마대자루에 담긴 채 발견이 됐습니다. 도대체 2003년 4월 18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제의 그날은요, 비 소식 하나 없는 되게 맑은 날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시간대가 되자 갑자기 장마라도 온 듯이 시원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요, 6개월간 이어진 또 다른 수사본부가 해체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형사들 모두가 짐을 꾸리고 있을 때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 남자가요, 되게 놀란 목소리로 저기 경찰서죠. 지금 제가 시신을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요. 짐을 꾸리던 수십 명의 형사들이요, 한꺼번에 사건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던 시신 최초의 발견자는요,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광치령 고개 31번 국도에서 가드레일 공사를 하고 있었던 인부 3명이었습니다. 이들은요, 국도길을 지나가다가 수상한 마대자루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 인부들은요, 근처 농가에서 버린 쓰레기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별 의심 없이 그 마대자루를 열어보진 않고요, 겉에를 딱 만졌는데 그 딱 겉에를 만지는 그 순간부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했다고. 아니, 마대자루가 겉에가 되게 깨끗해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 위로 막 파리가 날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마대자루 겉에를 만지는 순간 뭔가 사람 발 같은 게 만져졌습니다. 라고 당시 인부가 얘기를 했어요. 버려진 마대자루는 총 3개, 모두 엇비슷한 크기의 마대자루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경찰들은요,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마대자루를 열었을 때 이 경찰들의 눈앞에 나타난 건 잔혹하게 훼손이 된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은요, 배꼽과 대퇴부를 기준으로 3등분이 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경악스러웠던 건, 아니, 시신에 머리와 그리고 팔꿈치 아래에 양손이 없어. 머리와 양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살해를 당해서 언제 이 광치령이라는 곳에 버려지게 됐던 걸까요? 부검 결과 시신은요, A형 혈액형을 가진 남자로 부패 상태로만 봐서는 정확한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은 어떻게 죽음을 당했던 걸까? 사망 사인은 뭐였던 걸까요? 밝혀진 사망 사인은요, 날카로운 도구로 여러 번 찔린 다발성 자창으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의 키는 대략 160cm 정도, 몸무게는 68kg. 머리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추정이 된 키는요, 대략 185cm에서 몸무게는 90kg 정도. 그러니까 되게 건장한 체격이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큰 키와 몸무게로 봐서는 남자 대 남자로 다이다이로 대치를 했을 때 힘으로는 전혀 밀리지 않았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이 남성을 제압하고 살해했던 걸까요? 혹시 약물을 이용했던 건 아니었을까? 술에 많이 취하게 만들었다든지, 마약 같은 거 투입시켰다든지, 정신이 혼란스럽게 수면제를 투입시켰다든지. 하지만 부검 결과 피해자의 위와 혈액에서는요, 술은 물론 어떠한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기습적으로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공격하지 않았을까. 머리를 갑자기 공격을 당했을 때 이때는요, 아무리 거구라도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이런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신에서는요,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인 다발성 자창이었어요.
시신에서 발견된 칼자국만 무려 21개나 나왔습니다. 그냥 난도질 하듯이 계속 이렇게 찌른 거예요. 경찰은 처음에 이 상처를 토대로 범인은 한 명이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쭉 정리를 해보게 되면 피해자는 키 185cm, 몸무게는 90kg 정도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 21곳이나 칼이 찔리고 머리와 양손이 사라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사건에 대대적인 경찰 인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 무조건 꼭 잡아야 된다. 여러분, 수사의 제일 기본은요, 피해자의 신원 파악이에요. 피해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 주변부터 수사를 시작하면서 수사의 방향도 잡아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때 경찰들도요, 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이제 신원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무엇보다 사라진 머리와 양손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에 경찰들은요, 경찰, 기동대, 의경, 군부대, 군인들, 그리고 수색견, 탐지견 등등 거진 한 달 동안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야산, 하천을 다 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이 피해자의 머리와 손이 안 나와. 경찰들은요, 피해자가 누군지만 밝혀지면 이거 범인 검거, 식은죽 먹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범인은요,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은폐한 거거든요. 이 말은 피해자가 누군지만 알아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쉽게 범인의 윤곽도 드러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이 범인은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끔 숨기려고 한 거겠죠. 발견된 이 피해자의 시신은요, 유독 피부가 창백하다 할 정도로 시신치고도 엄청 하얀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은 처음에 혹시 피해자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인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피해자는 한국인. 눈에 띄는 수술 자국 하나 없었던 시신. 하지만 단 한 가지, 이 시신의 하체에 특정 부위, 중요한 특정 부위에 속칭 해바라기라고 불리는 확대 수술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요, 이 흔적을 토대로 혹시 피해자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졌어요. 당시 이 피해자의 확대 수술은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전문적인 의료인의 시술로는 보이지 않았고요, 불법적인 시술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시신이 담겨져 있었던 비닐봉지와 그리고 마대자루도 조금 이상했어요. 아니, 비닐봉지와 마대자루, 그 어디에서도 핏자국이 안 보여. 이 토막난 사체는요, 검정 비닐봉지에 한번 쌓인 후에 마대자루에 다시 한번 쌓여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검정 비닐봉지에라도 혈은 이 피가 좀 묻어있을 법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핏자국이 없는 거예요. 피가 전혀 묻어있지 않아. 이걸로 봤을 때 아무래도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몸속의 혈액을 모두 빼고 유기를 했거나 아니면 시신을 훼손하면서 혈액이 모두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때문에 시신이 유독 하얗게 보였던 건 아니었을까. 피를 다 빼버렸으니까. 사망 후에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이후부터 피해자 몸속의 피가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혈액이 몰리는 자리에 생기는 걸 시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 시신에 남아있는 혈액이 없으니까, 피가 없으니까 시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시반이 없으니 사망 시간도 추정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범인은요, 사건의 그날 피해자를 사망케 한 후에 피를 많이 흘린 상황에서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이제 시반이 생기기 전에 곧바로 시신을 훼손시켜 버렸고요. 그 후에 피가 흐르지 않도록 시신에서 피를 다 씻어낸 뒤에 검은 비닐봉지와 마대자루에 차례대로 넣어가지고 광치령 이곳에 유기했다라는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이 모든 걸 의도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연찮게 모두 이렇게 되어버렸던 걸까? 전문가들은요, 범인이
모두 생각해서 피가 있어버리면 피해자를 옮기기도 무거워지고 혈흔이 혹시나 떨어지게 되면 뭔가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범인이 철저히 생각해서 일부러 혈액을 빼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주 쓰는 근육이 발달하고 직업에 따라서 사용되는 근육도 다릅니다. 당시 피해자의 근육 상태를 봤을 때 건강하고 다부진 체형의 30대에서 40대 정도의 남자로 추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피해자 시신의 위는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음식물이 없다고 치면 적어도 밥 먹고 서너 시간은 경과가 돼야 이 위가 비어진다고 하거든요. 범행은 피해자가 밥 먹고 최소 서너 시간 정도 지난 후에 당했고 그 후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감금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그렇다면 갑자기 사라진 이 피해자를 누군가는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이 피해자가 이때 사건 당시에 감금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피해자의 가족들이라든지 친척 등등이 이제 실종 신고를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은요, 시신이 발견된 인근 주변의 마을들을 다 돌면서 2003년 당시에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진 30대에서 40대 사이에 남성은 없는지 다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단서도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또 하나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게 혹시 범인이 다른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에 광치령 도로에 시신을 유기했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경찰은요,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면서 피해자와 범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경찰들은 전국의 실종자 가족들한테 약 2만 7천 통 정도 혹시 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라면서 우편물을 발송했고요.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전단지를 전국에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슬슬 전국에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어 보이는 제보를 비롯해서 교도소 출소자, 가출인, 그리고 실종자 수백 명의 유전자를 대조했어요. 하지만 일치하는 사람도 끝내 나오진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경찰은요, 새로 등록되는 실종자들의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 피해자의 유전자와 대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풀리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이니까. 범인은요, 범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날 범인은요, 피해자를 무려 21군데나 찔렀어요. 일명 오버킬이라고 불리는 잔인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흉기는 뭐였을까요? 부검을 했었던 법의학자분은요, 피해자의 상처 중에 눈에 띄는 게 20cm나 넘는 이 피해자의 흉곽 부위를 거의 관통한 상처였는데 이걸 봤을 때 아무래도 흉기는 4에서 5cm 정도 폭에 칼날 길이만 약 20cm 정도가 넘는 칼이지 않았을까 추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면 일식집에서 사용하는 회칼 같은? 그런데 이 회칼은요, 원래 베어내는 용도의 칼이라서 이 칼로 누군가를 찔렀다면은 이 찌른 사람은 분명히 이 사건 이외에 또 다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이 21번에 달하는 이 자상이 모두 이 상반신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전문가는요, 아무래도 사건 당시 이 피해자의 양손이 묶여 있었던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어딘가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범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 상황에서 이 범인이 너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칼로 그대로 찔렀을 가능성. 만약에 피해자의 손이 묶여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 범인이 칼을 들이댔을 때 이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손으로 자동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방어흔이라는 게 이 팔 쪽, 손 쪽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범인이 한두 번 찔렀습니까?
21번이나 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이 실랑이를 하게 되면서 이리저리 다 찌르게 됐을 거예요. 피해자가 범인의 행동에 방어를 할 수 있는 몸 상태였다면 그 21번이 찔릴 동안 움직임이 격렬해지고 커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왼쪽 가슴 부위에만 21번의 칼이 집중됐을 가능성은 거의 높지 않죠. 막 찌르니까 처음에야 이런 데 생기겠지만 막 피하면서 이리저리 몸에 다 상처가 생겨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딱 여기만 있어. 그 말은 묶여 있었고 뭔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쪽에만 집중이 되지 않았을까. 21번의 칼자국 중에 무려 7번을 심장에 정확하게 찔러 넣었던 범인. 이 범인은요, 칼을 써본 경험이 있고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범인은 혼자서 피해자를 감금시키고 21번이나 찔러 살해했던 걸까요? 이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또 다른 공범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심장 부근에 집중된 칼자국과는 달리요, 오른쪽 가슴 쪽에도 방향이 다른 칼자국 몇 개의 자창이 발견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나 있는 칼자국 이외에 반대 방향으로 나 있는 칼자국 몇 개도 발견됐다. 그렇다면 시신을 훼손할 때 사용한 도구는 뭐였을까요? 국가수는요, 아무래도 체인이 달려있는 휴대용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시킨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신이 발견된 인근에서 이 전기톱을 사용하는, 이 전기톱이 집에 있는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신이 발견된 인근 마을의 모든 집에 이 휴대용 전기톱이 있는 거예요. 왜냐?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보일러를, 나무를 떼서 쓰는 화목 보일러를 거의 대부분 이 근처 마을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다 보니까 나무를 뗀다고 다들 집집마다 휴대용 전기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전기톱을요, 일반인이 그냥 쓰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전기톱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요령 없이는 일반인이 쓴다고 막 난리치다가 다치기 십상이래요. 그러니까 이 전기톱의 사용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신이 담겨져 있었던 비닐이나 마대자루에서는요, 지문이나 DNA 어떠한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너무 흔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간 사람을 특정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이 사건에는요,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이 더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됐던 이 광치령은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험한 산이 빽빽히 들어차 있는 시골길이에요. 그런데 범인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국도변에다가 시신을 유기했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시신을 아예 숨겨버리고 싶었으면 주변이 온통 산이었기 때문에 산속에 그 훼손된 시신을 묻어버렸거나 뭔가 매장시켜버렸거나 했으면 이 시신 발각이 더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범인은요, 오히려 차들이 다니는 광치령 31번 국도 도로가에다가 옆에처럼 버젓이 버려놨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부들의 눈에 띄었고 범행이 드러나게 된 거죠. 범인은 왜 이런 곳에 유기를 했던 걸까요? 인제에서 양구를 지나 춘천으로 갈 때 이용되는 도로로 시신은 바로 옆에 국도변 콘크리트 방어벽 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범인은요, 시신 유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하고 마대자루 3개에 나눠 담은 뒤에 차량을 이용해서 이곳에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유기된 시신의 무게는 68kg, 포대 하나당의 무게는요, 각각 23kg 정도씩 됐어요. 마대자루 3개를 범인이 이곳에 유기를 하려면 차량을 이 유기 근처에 세워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만약에 낮이었다면 범인의 차량을 목격했거나 뭔가 목격자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목격자 전혀 없거든요. 이로 봤을 때 아무래도 범인은 야간에 껌껌할 때 현장에 와서 유기를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범인 딴에 이 도로가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시골길이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 도로에 차든지 사람이든지 뭐 더 없고 하니까 나름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두고 갔던 걸까요? 산에 그냥 매장하기 귀찮아서? 당연히 이때 이 현장에 CCTV 같은 거 없었습니다. 문제의 31번 국도는요, 되게 꼬불꼬불한 산길이기 때문에 저녁이든 낮이든 초행길인 사람은 운전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앞만 보고 집중해서 가게 돼요. 온통 산이고 꼬불꼬불하니까 잘못하면 산 쪽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옆에 방어벽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초행길인 사람은 잘 모른대요. 하지만 범인은요, 방어벽이 어디쯤에 있다는 걸 딱 알고요, 거기다 두고 갔거든요. 이 말은 이 사건 지역 그리고 시신이 있던 도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도로를 자주 이용했던 사람 혹은 자주 이용하는 사람.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도 정말 의아한 게 시신 발견 장소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산속이었어요.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시신이 발견 안 될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에요. 아예 이 사건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범인은요, 떡하니 보이는 데다가 시신을 던져놓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점이 조금 시신을 훼손까지 한 사람 치고는 무성의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혹시 차라리 발견되라 라는 범인의 과시욕구가 있었던 걸까요? 시신의 머리와 손을 잘라놨으니 시신이 발견돼도 누군지 모를 거고, 시신이 누군지 모르면 나를 잡기도 어려울 거고, 하지만 이 범행에 대해서는 내가 과시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이런 걸 바랬던 건 아니었을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조폭인데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범인과 피해자를. 암묵적으로 공포감을 주는 거죠. 너네도 얘처럼 나를 배신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시신에 남아있는 유일한 단서는요, 특정 부위 확대술입니다. 이 확대한 흔적을 이 비뇨기과 의사분들이 봤을 때 이 역시도 특정 계층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조폭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라든지. 그렇다면 범인은 신원 확인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이 머리와 팔을 어디에다가 유기한 걸까요? 전문가들은요, 사라진 부위를 숨긴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시신을 유기하는데 공범이 있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부위만을 모은 이 포대자루를 그냥 버리다시피 유기했고, 그와 반대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현재까지도 못 찾고 있어요. 혹시 다른 공범이 머리와 손을 가지고 다른 장소에 가서 다른 방법으로 유기했을 가능성, 예를 들면 불에 태워서 소각했다든지, 아니면 땅속 깊이 묻어놨다든지, 아니면 바다에 그냥 매장을 시켜버렸다든지 등등. 앞서 말씀드렸지만 피해자의 시신에 남아있는 자창의 자국도 공범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됐거든요. 범인은요,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게끔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이 말은 피해자와 범인, 면식범이다라는 말도 되는 거거든요.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범인과 찾을 수 없는 피해자의 신원. 범인은요, 시신 유기 장소인 광치령과 지리적인 연관이 있고, 전기톱을 사용할 줄 알고, 그리고 시신의 훼손 상태를 봤을 때 벌목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일을 해본 사람으로 조직폭력 혹은 유흥업 등과 같은 특정 집단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조직폭력배에 몸을 담고 있는 분도요, 교도소에서 확대술을 이제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고, 아무래도 뭔가 본보기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 큰 배신이라든지 이 피해자가 뭔 큰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누군가가 야, 잘 봐둬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시신을 훼손하고 살해하고 한 것 같다고.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고 못하죠. 괜히 신고했다가 내가 그 보복의 대상이 되면, 나도 이 피해자랑 똑같이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신고자나 목격자도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의 키는 대략 160cm 정도, 몸무게는 68kg. 머리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추정된 키는 대략 185cm에 몸무게는 90kg 정도. 다부진 체격에 혈액형은 A형으로 몸에 눈에 띄는 수술 자국이라든지 흉터는 없습니다. 산속 시골 마을의 광치령 국도, 이곳에서 발견된 머리와 손이 없는 항구의 시신. 도대체 지워져 버린 피해자는 누구이며 이 사건의 범인 또한 누구인 걸까요? 현재까지도 이 사건은 아무런 단서도 없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2003년 4월 18일 이전부터 연락이 되고 있지 않은 30대에서 40대 사이의 남성이 있다면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치령에서 발견된 항구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